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저번 편에 이어서 이번 우주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패널 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제 옆에 계신 여행 작가 소피아님입니다. 네, 시청자분들, 작가 소피아님 좀 생소하실 텐데요. 한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원더월이라는 책을 이제 독립출판한 필로스라는 필명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원더월이라는 책은 이제 제가 제주도나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있었던 일들을 사진이나 저의 느낌들 담은 책을 제가 자비로 출판을 해서 이제 독립서점에 판매를 하고 있어요. 소소하게. 직접 여행을 다니면서 느꼈던 점들, 직접 그 사진 그런 것들을 담아서 원더월이라는 책으로 출판을 하신 거죠. 네. 오늘 제가 소피아님과 우주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눌 건데, 오늘의 주제는 제2의 지구가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주제를 준비했냐면, 저희가 지금 요즘에 코로나로 굉장히 전 세계의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류의 큰 재난이고, 사실 굉장히 힘든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좀 힘든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가정을 해봤습니다. 이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10년, 20년, 또 30년, 40년, 50년 이상으로 장기화가 된다면 우리는 과연 이 지구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정착하고 있는 지구를 언젠가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2의 지구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물음과 또 가정으로 한번 저희가 우주에 관한 이야기를 좀 폭넓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요즘 최근에 우주에 관한 따끈따끈한 소식까지 한번 저희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희가 이제 여행 작가시고 또 저는 유튜버이기 때문에 사실 우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저희가 전달해 드린다는 것은 저희가 바로 말로 전달해 드린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뒤에 스크린을 띄웠죠. 그래서 같이 작가님과 제가 전문적인 지식과 이런 정보들은 인터넷으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면서 최근에 따끈따끈한 그런 소식들을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 최근까지 발견된 제2의 지구형 행성이 있는가? 네. 제가 듣기로는 글리제, 뭐 BC, G 뭐 이런 행성들이 네. 제2의 지구라고 했던 게 네. 한 3, 4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글리제요. 들어본 적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그게 제2의 지구라고 해서 무슨 저녁 뉴스데스크에 인간이 사는데 적합한 환경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또 하나의 지구가 태양계 밖에서 최초로 발견됐습니다. 궤도가 우리 표면에 존재할 수 있는 이른바 거주 가능 구역 안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필요한 성분들과 조건들이 갖춰져 있다면 생명체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추정돼 과학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앵커가 보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작가님은 네. 최근까지 발견된 행성 중에 네. 지구형 행성이 있다고 들은 적이 있으신가요? 2020년에 발견된 게 하나 있어요. 네. 가장 최근에 발견된 거. 케플러 1649c라는 케플러 1649. C. 네. 네. 2020년에 발견됐습니다. 가장 최근에. 2020년에 네. 이번 연도네요. 네. 지구보다 살짝 더 크다고 하네요. 1.6배 정도? 1.06배.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러면은 지금 뭐 물이 발견된 건가요? 물이 발견된 건 아니고
생명체 거주 가능 구역 그 존이 있어요. 골디락스 존이라고. 그 존 안에 있다고 합니다. 생명체 거주 가능 영역인 네. 골디락스 존. 네, 뭐 적절한 온도와 음. 적절한 뭐 어. 그런 환경들.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으로. 적절한 환경들을 네. 갖추고 있는 행성이다. 그러면은 뭐 혹시 거리는 어느 정도 될까요? 거리요? 아유, 사실은 우리가 지구형 행성을 발견한다고 네. 해도 거기에 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뭐 달 같은 경우는 네. 인류의 과학적 기술로 3일이면 가고 화성도 많이 걸리진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인간이 직접 가서 살 네. 수 있을 정도의 거리가 될까요? 그건 안 되고 음. 그 지금까지 발견된 지구형 음. 행성 중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별이 프록시마 B라는 별이 있습니다. 프록시마 B는 네, 4광년. 거기도 지구형 행성이고. 네네. 4광년 떨어져 있는 게 가장 가깝습니다. 지구에서. 사광년이라고 하면은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네. 시청자분들께서는 그 거리가 가늠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년이라는 게 뭐예요? 빛의 속도요. 빛의 속도. 속도로 맞습니다. 예. 갔을 때 4년이 맞아요. 걸리는 뜻이에요. 굉장히 여러분들, 빨리 가야 돼요. 광년이라고 하면은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이야기를 드리면 광년은 바로 빛의 속도로 갔을 때의 거리입니다. 그 1년 동안 빛의 속도로 갔을 때 광년 네, 맞죠? 1광년. 1광년이면 빛의 속도로 1년을 가야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말씀해 주실 때 행성 이름이 뭐였죠? 프록시마 B. 프록시마 B 같은 경우는 4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4년을 가야지 도달할 수 있는 거리라고 합니다. 야, 그렇다면은 이제 인류의 과학적 기술로, 현재의 기술로는 가능한 걸까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다. 그러면 저희가 이 타이밍에 네. 과연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지, 과학적 발전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지금 한번 인터넷 검색을 한번 네. 해서 여러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기사예요. 나사, 엔지니어, 빛의 속도 99%까지 낼 수 있는 헬리컬 엔진을 고안. 2019년도 10월자 기사입니다. 자, 요걸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벌써 저는 뭐 한 50년 후, 100년 후나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 99%까지 빛의 속도로 쫓아갈 수 있는 엔진을 나사 엔지니어가 개발을 했다고 하니까 그 기사를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의 엔지니어 데이비드 번즈가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을 활용해서 빛의 속도 99%까지 가속이 가능한 엔진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원리죠? 원리는 특수 상대성 이론이 들어가서 이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게 이제 물체가 빛의 속도로 바뀌면 질량이 무한대에 가까워진다고 해요. 좀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헬리컬 엔진이라고 불리는데 이론상으로 이제 가능한 개념인데 실제 구현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해요. 일단은 뭐 보니까 마찰이 없는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네. 200m 직경이 12m라는 거대한 마찰이 없는 공간이 필요하고요. 또 뭐 수학적 오류가 또 일각에서는 수학적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을 이제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이게 실용화되는 아이디어를 발명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단하네요. 저희 대단한 발명했습니다. 지금 기사에서 이 헬리컬 엔진을 개발한 엔지니어가 나사의 후원이 없이 개인적인 작업으로 해냈다고 합니다. 대단한 것 같습니다. 대단한. 뭐 분명히 뭐 이제 이 연구 비용을 충당할 정도의
자본금은 스스로 가지고 있었겠지만 엔지니어가 그래도 굉장히 대단하죠. 혼자 개인의 힘을 해놨다니까. 어쨌든 간에 이게 제 생각은 뭐 지금까지 인류가 그래왔어요. 지금까지 다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들, 뭐 라이트 형제에서부터죠. 뭐 인간은 하늘 날 수 없다. 그런데 라이트 형제가 어느 순간 해냈고,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실패를 했겠지만 해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이 하늘을 넘어서 이 지구의 궤도 밖으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라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시작이 제 중요하죠. 생각은. 네. 뭐 요즘에 듣기에 또 뭐 여러 가지로 인류가 또 외계 행성에 발을 디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 결론. 인간은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느냐? 갈 수 있을 가능성은 생겼다. 헬리컬 엔진이 개발돼서 지금 확실하진 않지만 구현이 되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나사 엔지니어가 99%의 빛의 속도로 갈 수 있는 헬리컬 엔진이라는 것을 개발했기 때문에 미래에는 또 더 좋은 헬리컬 엔진이 조금 더 보완이 돼서 더 좋은 또 엔진이 나오고 해서 더 좋은 기술력이 나와서 빛의 속도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주제 화성 테라포밍입니다. 여러분도 화성 테라포밍 한번 들어보셨나요? 화성 테라포밍이 네. 뭐죠?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세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화성 자체를 음. 지구와 똑같은 환경으로 인간이 화성에 바로 도착했을 때 우주복 없이 나갔을 때 숨을 쉴 수 있고 온도도 적절하고 네, 그런 상태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게 테라포밍. 화성을 지구처럼 만든다. 네, 네. 그렇죠. 이렇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그래도 그렇게 짧게까지요. 아, 네. 이렇게 네. 통수를 치는데. 야, 어쨌든 간에 화성 테라포밍, 화성을 지구처럼 지구와 같은 환경으로 만드는 거를 테라포밍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듣기로 지금 테슬라, 자동차 회사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가 자체적으로 스페이스X라는 우주 단체를 설립을 해서 지금 로켓도 띄웠고요. 몇 개의 로켓도 성공을 했죠. 그 로켓의 추진체를 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로켓까지도 이번에 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최종적으로 화성의 테라포밍 그리고 화성의 지구화를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개발에 착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화성은 여러분들 혹시라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야기를 드리는데 화성은 일단 인간이 살 수가 없는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대기가 없고 인간이 마실 수 있는 물도 없고 또 공기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온도도 적절치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살 수가 없는데 왜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그렇게 식민지화를 할 생각을 하냐? 제가 봤을 때가 아니죠. 뭐 여러 가지로 학계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종합해 봤을 때 일단은 인간의 기술로 갈 수 있는 행성 종류 중에 그나마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그런 행성이 또 육지가 있는 행성이 바로 화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화성을 테라포밍 하려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라포밍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뭐 좋은 거예요? 아니면 뭐 좋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좀 무모하다 생각해요? 아니면 좀 그렇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지금 상태로 보면. 지금 상태는 뭐? 네, 뭐 지구가 벌써 환경 파괴도 너무 심하고 오염도 너무 심하고 벌써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그렇긴 하죠. 사실 오늘의 주제가 코로나가 이제 인류의 역사에서 장기화가 된다면 이와 같은 질병이 장기화가 된다면
요 행성이 아닌 또 다른 행성을 찾아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가정을 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이게 사실 저희들이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가 사실은 우리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또 예견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아무튼 테라포밍 해야 된다 보는 거죠. 네, 궁금합니다. 일단. 이게 실현이 되는 아이디어인 것인가? 네, 작가님도 화성 테라포밍을 해봤으면 좋겠다. 죽기 전에 네. 테라포밍이 되는 걸 한번 죽기 전에요? 보고 싶나요? 네, 궁금하잖아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건지, 음. 이론상 뭐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지만 음. 방법들이 있는데 정말 가능한 건지. 그렇다면은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 X에 주식을 투자할 생각이 있으신가요? 너무 비싸요. 비싸요? 네, 비싸요. 지금 네. 40 얼마인데 얼마 전까지 기본이 40 얼마예요? 네, 그 액면 분할해서 40 얼마 됐고요. 아, 몇 달 전에는 100만 원이 넘었어요. 일주일. 아 그래요? 비싸요. 어쨌든 간에 저는 뭐 테라포밍 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해야 된다고 보고 무조건이요. 무조건 해야죠. 뭐 제가 봤을 때 우주의 시간과 인류의 시간은 많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서 봤을 때 인류는 찰나의 시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인류가 뭘 해도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어차피 뭐든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환경을 파괴하거나 뭐 행성을 파괴하거나 다른 행성을 침공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면 우리가 살아가려는 그런 살아가는데 시도하는 다양한 어떤 시도는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네. 자, 그래서 지금 또 지금 시각 기준으로 화성 테라포밍의 기술력이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칼 세이건이 91년도에 논문을 통해서 금성의 테라포밍에 대한 얘기는 진지하게 제안한 겁니다. 금성에 대한 테라포밍, 네, 화성이 화성이 아니라. 무려 칼 세이건. 여러분들 칼 세이건이 누구냐면 코스모스라는 아주 유명한 우주에 관한 책을 쓴 천체 물리학자이자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분께서 금성의 이제 테라포밍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금성에 조류를 심어서 대기의 이산화탄소를 유기물로 합성하자는 내용. 해조류를 어디에 대기 금성- 중에? 아니요, 심어요. 땅에. 어. 땅에 심어서 음. 그 대기 이산화탄소를 유기물로 합성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조류를 통해서. 근데 제가 알기로 금성은 행성의 표면의 온도가 높아서 그러니까 갈 수가 없다고 들었는데. 해조류가 타가지고 음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먹은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고온에서 견디는 해조류가 있다면 뭐 가능하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 지구에서 가져가는 해조류가 얼마나 고온에 견딜지는 솔직히 그건 잘 미지수인데 혹시 더 내용이 있을까? 아, 그래서 그때가 61년도였기 때문에 뭐 금성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했나 봐요. 헬세이건님께서. 그래서 금성에 대한 추가적인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 방법은 어렵다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었던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고농도의 황산으로 이루어지는 구름과 구식기압의 높은 대기압. 그리고 뚫고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 뭐 인간은 물론이거냐 해조류도 못 견딘다. 그 우주선도 못 견디는 거죠. 그렇죠. 우주선 몇 번 가려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왜요? 금성에 착륙을 못했어요. 왜? 90기압이니까 바로 찌그러지겠지. 90개면 뭐 예를 들면은 지구가 1기압인데 지구가 1기압이니까 90배의 그렇죠. 압력을 받는 그렇죠. 거예요. 바로 깡통처럼 찌그러지겠네. 엄청 강력한 게 아니면. 그리고 고농도의 황산 구름이 있다. 바로 녹는 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기에 딱 닿자마자 으아 이러면서 녹는 것이. 황산 구름이 있다고? 황산. 산성. 아무튼 그러면 금성은 불가능한 걸로. 아쉽네요. 네, 그러면은 스페이스X의 그 창업자, 이거를 만드신 일론 머스크가 6년 뒤에 화성에 인간을 100명의 인원을 화물과 함께 화성에 보낸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이 좋으면 4년이 걸린대요. 굉장히 또 핫한 이슈가 아닌가 하는데 와. 어차피 뭐 이분이
2050년까지 인간 100만 명을 화성에 이주시킬 계획을 하고 있어요. 100만 명이요? 100만 명을. 그게 목표라고 합니다. 나 거기 가 있겠는데? 그러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는 이 지구를 다 가봤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네, 아직 못 가본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뭐 다음 원더월 2도 기대해봐도 될까요? 다음 원더월드는 화성에 있어요. 아, 화성에서? 그러면은 그게 안 나올 수도 있겠네요. 농담이고요. 나오길 기대해봅니다. 화성 연주 재밌을 것 같다. 자, 지금 제가 그 뉴스 기사 하나 읽고 있는데, 화성이 왜 지금 이렇게 화성이 됐는지 아십니까? 그 뉴스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화성의 환경은 좀 지금과는 달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 초기 화성은 어떤 환경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초기 화성은 현재 지구처럼 지각 내부에 어떤 자성을 띠고 있는 물질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서 연구한 자기장이 있어서 지구 자기권처럼 태양풍으로부터 지구를 보호해주는 방패막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상태의 화성은 이러한 연구한 자기장이 없고 자기권이 없어요. 그래서 표면의 일부 지역에만 독소한 자기장이 남아있는 상태이거든요. 화성이 현재 상황으로서는 지구하고 가장 비슷한 행성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자기장도 없고 대기도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이러한 형태라서 화성의 테라포밍, 즉 인류의 생존을 위한 개선을 위해서는 아직도 인류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죠. 네, 아무튼 화성이 뭐 태양풍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렇게 됐다. 그런데 또 테라포밍을 하려면 가능성은 있으나 인류가 해야 될 과제가 굉장히 많다. 굉장히 많다. 네, 그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테라포밍에 관한 이야기가 있죠. 방법론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거기에 핵폭탄을 떨어뜨리면 과격한 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열 핵무기를 사용하면 일반 핵무기와 달리 방사능 피해를 줄이면서 더 많은 양의 얼음을 한 번에 녹일 수 있다. 열을 발생시켜서 극지방에 있는 얼음을 녹여서 그 안에 있는 이산화탄소를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수소 네. 핵무기로 네. 핵무기를 다량의 수소 핵무기를 화성에 터뜨려서 양 극지방에 터뜨려서 거기에 있는 얼음을 녹이면은 얼음에 갇혀있던 이산화탄소가 나오겠죠? 핵무기로 인해서 그 얼음이 녹으면서 네. 갇혀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는 없지만 네. 밖으로 분출되면서 그것들이 이산화탄소와 수증기가 발생하면서 대기가 이제 생성이 됩니다. 자연스럽게 형성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테라포밍 방식입니다.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알아요? 또 또 인류의 발견이 또 있을 수 있는 게 핵무기를 떨어뜨려서 얼음이 녹는 것뿐만 아니고 그 안에 무궁무진한 또 물이라든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쯤은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화성에 대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이 뚫고 들어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맞죠? 그렇죠. 그리고 우주에서만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기술만 있으면 뭐 그거는 크게 어렵지 않고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화성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재이기도 하고 이렇게 아무나 거기다가 핵무기를 떨어뜨려 가지고 실험을 할 만큼 그렇게 함부로 다뤄서는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미래의 인류가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여기 나사와 우주 개발하는 사람들끼리 또 어떤 여러 가지 협의를 통해서 의견을 도출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결론. 화성 테라포밍은 가능하다. 가능은 한데, 이론적으로 가능은 하다. 몇 가지의 방법이 있는데, 실현하는 게 굉장히 좀 까다롭고,
아직까지는 해결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 왜냐하면 그게 또 화성이란 곳이 뭐 개인이 혼자서 독점할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인 협력과 또 서로 간의 지원이 필요하고 또 화성 테라포밍의 어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요즘에 이제 가장 최근에 따끈따끈한 우주 관련 소식들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저희가 최근에 우주 관련해서 어떠한 소식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로 금성에 대한 소식입니다. 금성에 생명체가 거의 있다는 소식을 접했어요. 맞죠?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죠. 저도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 기사를 접하기 전까지 금성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는데, 자, 제가 금성을 금성이 어딘지 몰랐다고요? 네, 금성이 어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건 좀 네. 너무하지 않나요? 한번 제가 이거를 통해서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게 금성이죠? 금성 되게 많네요. 뭐 이렇게 어디 유튜브에 올라온 거 보면 예전 금성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 바로 옆에는 그 이후 지금의 금성의 모습입니다. 그냥 지구인데요, 저거? 그죠? 그러니까 금성이 지구형 행성이었대요, 과거에. 대기와 물이 있고 아주 생명체가 풍부했던, 그렇게 추정이 되는 아주 지구와 가장 가까웠던 행성이었는데, 생명체가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기는 있으나 기압이 너무 높고요, 행성 표면의 온도가 너무 높아서 사실 생명체가 살기가 어려운 행성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과학자분들이 금성에 생명체의 흔적을 발견했다고 해요. 바로 대기 중에 인화수소라는 게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요거에 관한 영상을 한번 띄워보도록 할게요. YTN 뉴스를 한번 제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성에 생명체의 증거가 있다는 뉴스를 발견을 했어요. 대기 중에 인화수소라는 생명체에서만 나올 수 있는 물질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그거에 관해서 뉴스를 통해서 제가 한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내용을 전달드리도록 할게요. 생명체 존재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대한항공우주국 나사는 외계 생명체 탐사에 가장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정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표면 온도가 섭씨 400도를 넘고 이게 금성이네요. 강탄성을 띠는 지구의 쌍둥이 행성 금성. 그런데 영국이 주축이 된 국제연구팀은 거대 전파 망원경으로 금성의 대기에서 미세한 생명체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지구의 산소가 부족한 수북한 환경에서 사는 혐기성 미생물이 내뿜는 포스핀, 인화수소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게 생명체, 아이고, 제가. 목이 너무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혐기성 미생물, 그러니까 생물체만이 만들 수 있는, 오직 화학적 반응이 아니고 생명체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인 포스핀, 인화수소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계속 볼게요. 연구진은 발견된 포스핀의 양이 적지만 생명체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그 양을 설명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We worked out all the chemistry, all the known chemistry possible that might occur in Venus's atmosphere, on a surface and subsurface. And not a single process we looked at could produce phosphine in high enough quantities to explain our team's findings of phosphine in the Venus atmosphere. 과학자들은 금성 표면이 낙도 녹일 만큼 뜨겁지만 항층 대기에서는 산성을 견딜 수 있는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다고 예견해 왔습니다.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나 요 물질이 발견됐기는 있으나 확실하진 않다고 해요. 계속 볼게요. 이 항공우주국 나사도 포스핀 발견을 외계 생명체 탐사에 가장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그동안 화성을 외계 생명체 존재 가능성이 가장 큰 행성으로 여겨왔지만
금성에 우선순위를 둘 시기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금성에서 생명체 뭐 증거들이 발견되면서 이번에 또 화성에서 다시 이제 금성으로 이런 우주에 관련해서 개발에 또 금성 쪽으로 많이 작업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미래에는 그럼 또 금성에 또 어떠한 테라포밍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번 다음으로 저희가 또 재밌는 이 시간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UFO에 관한 내용입니다. UFO가 있다고 믿으세요, 작가님? UFO는 있어요. UFO는 있다. 네. 혹시 보셨나요, UFO를? 본 적은 없어요. 그러면 왜 UFO를 믿는 거예요?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었으면 좋겠다. 네. 그냥 저희 그냥 작은 바람. 어. 없는 것보단 있는 게 재밌다. 재밌다. 네. 아니면 UFO가 남기고 간 흔적들이나 뭐 예를 들면 나스카. 옛날에 그 나스카가 뭐냐면 상공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이제 외계인이 남기고 간 어떤 문양이라든가 흔적들을 말하는 건데요. 그런 것들을 뭐 알고 계시겠나요? 네, 그게 뭐 UFO 착륙장이라는 설도 있고. 착륙장. 네. 공항이 있듯이 UFO도 공항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문양만 이렇게. 네, 이렇게 표시를 해놓가지고 멀리서 봐도 볼 수 있게 알 수 있도록. 저게 성지전이구나. 네. 그걸 나스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UFO에 관한 요즘 최근의 소식은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한국에 굉장히 유명한 UFO 사진 있지 않나요? 이거 그 UFO 협회 같은 데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진 있어요. 뭐죠, 그거? 네? 뭐야?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 봤을걸요, 사진이고? 우리나라가 UFO를 발견했다고요? 발견한 게 아니고, 사진이 찍혔는데, 우연히 찍혔는데, 이제 거기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 사진을 찍었어요, 누가. 근데 그 하늘에 어떤 물체가 지나가는 거가 찍힌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이제 그 UFO 협회에 보냈더니 그 사람들이 이제 막 이것저것 다 이제 절차가 있겠죠? 이게 UFO다 아니다 하는 그런 판별법이 있겠죠? 이제 다 검토를 해봤더니 이거는 조작이 없는 진짜 미확인 비행 물체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뭐 여러 가지 설을 세울 수 있으면 뭐 이런 게 있겠죠. UFO일 수도 있지만 네. 미확인 물체니까 네, 그렇죠. 확인되지 않은 물체잖아요. 그게 엄청 빠른 새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비행기나 전투기일 수도 그렇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UFO라고 단정 짓는 것은 조금 아직 확실치 않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봐봐요. 형태가 좀 이상해. 이 사진이요? 아주 유명한 사진? 요 사진을 제가 지금 좀 스크린으로 한번 띄워볼 텐데, 국내에서 가장한 가평의 UFO 사진. 자, 여기 보시면 지금 할머니 할아버지 위에 물체가 하나 떠갑니다. 혹시 보이시나요? 여기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이런 원반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진행 방향으로 초속 엄청 빠르게 108km. 초속 108km로 이동하고 있다고 UFO 협회에서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뭐 협회가 어디서 뭐 누가 인정하는지 그들을 인정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네요. 네. 사실은 뭐 이게 진짜 UFO였으면 뭐 이거에 대한 조사가 추가적으로 또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하는데 사실 그거에 대한 명확한 또 뭐 비밀리에 있을까요? 없을 수도 있겠죠. 사실은 뭐 인류가 감당하기 어려운 생명체일 수도 있으니까 뭐 소수들만이 접근을 해서 뭐 소통을 하고 그거를 이제 인류와 조금 차단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재미난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자, 보면은 제가 지금 찾은 기사 중에 2020년 11월 7일 1976년 서울 상공 괴 비행체의 비밀 청와대 UFO 그것이 알고 싶다 아, 편에 나온 사건인데 1976년에 서울 상공에서 괴 비행 물체를 향해서 대공포 오, 사격을 했었어요. 네. 그걸 했었는데 그때 수십 명의 민간 사상자가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네? 대공포에 맞아서요? 뭐 파편이라든지 직접적으로 맞은 거는 모르겠지만 네. 파편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의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조용히 묻혔대요. 아무튼간에 근데 지금 이게 진위가 밝혀지지 않아서 확실히 뭐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는데 뭐 요즘에 그런 옛날에 그런 것들을 다시 이렇게 데려와서 이렇게 신문 기사를 쓰네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새로 발견된 UFO는 딱히 없는 것으로 지금 뉴스 기사가 별로 올라오지 않는 것으로 뭐 저희가 자세하게 또 구글로 뭐 영어권 뭐 유럽 쪽으로 이렇게 뉴스를 살펴보지 않아서 다 못 찾았을 수도 있지만 뭐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그래도 정보통신으로는 강국이지 않습니까? 최강국이기 때문에 뭐 저희 정보에 없는 거가 또 없으면 또 다른 나라에 또 뭐 없을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UFO는 딱히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어야 돼. 어딘가에는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지금까지 발견된 게 없고 다 영상의 형태고 뭐 어떤 UFO의 조각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실체가 없지. 실체가 발견된 게 없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우주여행 우리가 언제쯤 가능할지. 우주여행 언제쯤 가능할까요? 저는 그 일론 머스크의 말을 믿습니다. 2050년까지 100만 명의 사람을 화성으로 이주시킨다. 그러면은 또 제가 봤을 땐 달 여행 정도는 쉽지 않을까. 그렇죠. 달 여행 가서 거기 방앗간 저기 돌이랑 절구 거기다 설치해놓고 포토존을 찍을 수 있게 하지 않을까. 올려야지. 실제 달에서. 그러면은 여러분들 거기에 첫 번째 가시는 분들은 뭐 초반에 가시는 분들은 정말 핵 인플루언서 되실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우주에 조금 편하게 왔다. 2040년 2030년에서 40년 사이 달 여행을 좀 돈이 좀 많이 들더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냥 미지의 세상에 대한 경험? 그럼요. 하고 싶은 용기가 있어요. 그럼 여행을 가는 이유가 다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자기가 경험해보지 못한 또 새로운 장소에 가보는 거. 네. 뭐 달은 또 오죽하겠습니까? 이제 우주에 나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맞아. 새로운 경험이고 이 지구와는 다른 어떤 느낌을 느껴볼 수도 있고. 있어요, 이유가. 달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모습을 보고 싶어요. 달에서 바라보는 지구의 지구. 모습. 지구가 보이나요? 당연히 보이죠. 그 감회가 새로울 것 같네. 같이 이렇게 지구랑 셀카 찍고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찍어줘요, 해가지고. 인증샷.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지구 올려놓고 이렇게 하고 스토리 올리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This is moon, This place is moon 예. 이렇게 올리는 거죠. 아주 좋아요. 네. 자, 그럼 우주여행이 언제쯤 가능할지 한번 저희가 또 뉴스 기사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 볼까요? 우주여행 한번 쳐보겠습니다. 우주여행. 자, 1일 전 10대 뉴스에 민간 우주여행 시대 개막이라는 기사가 하나 올라왔네요. 요것도 여러분들 또 스페이스X가 주최를 하는데 지난달 16일에 일론 머스크의 스페이스X의 리질리언스 호가 국제우주정거장 ISS로 떠났다고 합니다. 네. 4명이 탑승을 했대요.
우주선에. 그래서 오, 대박입니다. 대박이에요. 이르면 새해 2021년 하반기에 10일간의 우주여행 상품 출시한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예요. 그러니까 ISS 저기 우주정거장을 왔다 갔다 하는데 2일이 소요되고, 그리고 나머지 8일 동안은 우주 비행사와 함께 우주정거장에서 함께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너무나 재밌을 것 같아요. 와. 여러분들 가격은 600억 원입니다. 가격은 총 5,500만 달러, 한 명당 5,500만 달러, 600억으로 굉장히 지금 아직 할인이 들어가지 않아서 좀 비싸긴 한데, 여러분들 또 기다려 보시면 또 우주 특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만 더 열심히 버셔가지고 버티다 보면 언젠간 갈 수 있는 날이 오잖아요. 너무 큰 기대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먼저 가시는 분들 잘 보고, 뭐 그분들이 또 안전하게 가는지 확인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 천천히 가면 될 것 같아요. 뭐 벌써부터 이렇게 600억 원씩 들여가지고 갈 필요는 뭐 굳이 없을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간에 이렇게 굉장히 좋은 소식이네요. 우주여행이 진짜 이제 상용화 된다니까 사실 믿기지 않는 것 같아요. 미래에는 우리들이 좀 더 쉽고 편하게 우주를 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자, 그러면 결론. 저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를 좀 결론을 내보면, 금성에 생명체의 증거가 될 만한 다량의 물질을 발견을 했고요. 그리고 UFO는 아직까지 뭐 연구라든가 아니면 새로운 발견은 뭐 딱히 없었던 걸로 저희가 결론을 내리고, 또 우주여행은 이미 이제 상용화에 접어들었다. 아직까지 이제 초기 단계라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상품으로 출시한다는 사실 이렇게 전달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어떠셨나요? 이렇게 소피아 작가님과 우주에 관한 얘기를 좀 다양하고 또 편하게 또 여러분들이랑 대화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어떠셨어요? 오늘 시간 굉장히 최신 정보, 최신 정보 약간 취약했어요. 근데 덕분에 좀 업데이트가 됐네요. 그렇죠. 뭐 우주에 평소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네, 많았는데 업데이트가 아직도 안 돼가지고. 사실은 뭐 저도 우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우주 여행을 염원하고 있긴 해요. 사실은 우리가 또 우주를 들여다보기엔 또 현실에 또 발이 묶여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한 면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우주에 관한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전해드릴 수 있었고, 다양한 또 미래의 우주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저희가 이런 시간을 마련한 것이 우리 전 세계, 우리 전 지구가 코로나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 코로나가 사실 우리 욕심 많은 인간이 자초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제2의 지구를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제지만, 그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의 손으로 파괴하고 또 오염시키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뭐 있을 때 잘하자는 거예요. 네, 우리 아름다운 지구가 있을 때 이 모습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살아가는 세대들이 이 코로나와 같은 이런 인간에 의한 무서운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끼고 잘 보존하면서 살아서 제2의 지구를 찾지 않아도 우리 지구 안에서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우주 2편에서 또 이렇게 재미난 우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이렇게 해서 병부사한 남자랑 작가
소피아님과 함께 우주에 관한 다양한 소식들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너무나 재미있고 또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도 여러 가지로 또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작가님의 책 원더월 한번 또 읽어봐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책은 어디서 구입할 수 있나요? 책은 몇몇 군데 독립서점 입고가 돼 있고 나머지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어떻게 되죠? 인스타그램이요. 월드 언더바 노마드 언더바. 네. 요 인스타그램으로 들어오셔서 작가님한테 직접 주문을 해주시면 작가님의 책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코로나로 굉장히 힘드실 텐데 힘내시고요. 저희도 또 힘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해서 코로나가 빨리 완쾌돼서 또 정상적인 삶으로 우리가 또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작가님과 함께 여기서 오늘은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화에서 또 여러분들을 뵈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화에서 뵙겠습니다. 안녕.